토트넘이 마침내 우승에 성공했습니다. 2024-25 UEFA 유로파리그 결승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토트넘의 경기가 1대0 토트넘의 승리로 끝나며 마침내 토트넘이 무관에서 벗어났습니다. 현재 리그에서 맨유는 16위, 토트넘은 17위로 이번 시즌 벼랑 끝에 서 있던 두 팀의 맞대결이었는데요. 두 팀이 가져온 포메이션의 구조는 완전히 달랐지만 방향은 비슷했습니다. 바로 측면 활용과 크로스였는데요. 과연 어떤 전술이 숨어 있었을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트넘은 평소 사용하던 4-2-3-1 포메이션을 그대로 들고 나왔습니다. 메디슨과 클루셉스키의 부상으로 인해 사르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섰고 아직 완전히 폼을 올리지 못한 손흥민을 대신해 히샬리송이 선발로 나섰죠. 전반전 토트넘은 그동안 유로파리그에서 그래왔듯이 리그에서 보여주는 모습보다는 실리적인 선택을 가져갔습니다. 특히 압박에서도 강한 압박보다는 패스 경로만 차단하고 롱킥을 유도하는 압박을 시도하였죠. 지금처럼 토트넘은 맨유의 센터백이 볼을 잡았을 때 실질적으로 압박에 가담하는 선수는 4명이었고 후방 숫자들은 패스가 원활하게 나올 수 없도록 1대1로 맨유 선수들을 마크했습니다. 그리고 수비 라인을 올려 라인 간의 간격을 좁게 하고 그 사이에서 볼을 받는 맨유 선수들을 어렵게 만들었죠. 이렇게 압박과 수비를 가져가다 보니 전반전 맨유의 공격은 효과적이지 못했고 아마드 디알로의 개인 돌파에 의해서만 공격이 진행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토트넘의 공격은 어땠을까요? 토트넘의 전반 공격은 측면에서 크로스가 대다수였는데요. 일명 얼리 크로스라고 불리는 크로스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지금도 윙어인 히샬리송이 굳이 안쪽까지 파고들지 않고 오른발로 역크로스를 시도하죠. 특히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온 사르와 반대쪽 윙어인 존스는 크로스를 시도할 때 박스의 침투에 숫자를 늘려 숫자 싸움에 도움을 주었죠. 선제골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측면으로 빠진 사르가 오른발로 역크로스를 시도하고 대신 히샬리송이 박스에 가담합니다. 역시 우측 윙어인 존스는 박스에 침투해 있죠. 여기서 존슨의 우당탕 선제골이 나옵니다. 토트넘의 전반전을 보면서 컴팩트하게 간격을 유지하여 효율적으로 수비하고 역시 공격도 크로스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공격한다는 그림을 그려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 맨유는 아모림 감독의 메인 포메이션인 3-4-2-1을 들고 나왔습니다. 최대 관심사였던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3선으로 내려 카세미로와 짝을 이루고 마운트를 기용하는 다소 파격적인 선발 라인업을 구성했죠. 맨유는 후방 빌드업으로 반드시 토트넘의 강한 압박을 유도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강한 압박을 자주 시도하기보다 간격을 유지하는 선택을 가져갔죠. 하지만 모든 장면에서 토트넘이 강한 압박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토트넘이 강한 압박을 시도했을 때 미드필더인 비수마가 전진을 하기 때문에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의 간격이 벌어지고 공간이 생깁니다. 이 공간을 활용하여 토트넘의 압박을 풀어내고 위협적인 찬스를 가져가는 것이죠. 지금도 맨유의 후방 빌드업 때 루크쇼가 약간의 실수를 저지르자 비수마는 바로 전진하여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압박을 가져갑니다. 그와 동시에 센터 서클 쪽 공간이 뻥 뚫려버리죠. 맨유는 패스 2번으로 토트넘의 압박 라인을 허물어버리고 전진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위협적인 찬스는 아마드의 슈팅 한 번만 기억날 정도로 부족했습니다. 맨유는 대부분의 순간 경기를 주도하며 점유율을 가져갔지만 효율적인 공격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전반 종료 직전 토트넘의 선제골이 터지며 후반전은 토트넘이 리드한 채 시작하게 되었죠. 그리고 따라잡아야 하는 맨유는 측면에서의 부분 전술을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맨유 부분 전술의 핵심은 윙백과 공격형 미드필더들이었습니다. 좌측은 도르구와 마운트, 우측은 마즈라위와 아마드 디알로였죠. 좌측으로 예를 들면 윙백인 도르구는 폭을 벌리고 마운트는 하프스페이스 지역에 위치하고 스토퍼인 쇼가 전진하여 삼각형을 만듭니다. 혹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가담하여 삼각형을 만들 수도 있죠. 이 부분 전술을 활용해 상대 수비수들을 측면 지역으로 끌어들이고 크로스를 시도합니다. 또한 우측에서는 마즈라위가 폭을 벌리면 아마드가 안쪽으로 좁히고 아마드가 폭을 벌리면 마즈라위가 안쪽으로 좁히는 등 자주 스위칭을 가져갔습니다. 지금 장면도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볼을 잡자 마즈라위는 측면을 따라서 올라가고 아마드는 중앙 쪽으로 움직입니다. 측면에 3명의 선수를 배치하는 바람에 비수마가 측면으로 딸려왔고 패스는 마즈라위를 거쳐 디알로로 연결되는 바람에 중앙을 커버하는 미드필더는 벤탄쿠르 단 한 명이었죠. 이는 아마드의 위협적인 크로스로 이어집니다. 이와 동시에 토트넘은 후반 초반부터 라인을 내리고 수비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압박 강도 또한 더욱 낮춰 수비에 신경 쓰는 모습이었죠. 전반전 압박 강도와 수비 라인 높이에 비해 후반전 라인의 높이가 상당히 낮아졌죠. 토트넘이 수비 라인을 내리고 수비에 집중하자 맨유는 공략이 힘들어집니다. 토트넘이 압박을 해줘야 맨유는 뒷공간 공략이 쉬워지고 보다 효과적인 공격을 전개할 수 있었죠. 다소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은 토트넘이 수비 라인을 내리고 나서 맨유가 버거워했던 시간이 있는데 아모림 감독의 교체 타이밍이 다소 늦지 않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어쨌든 맨유는 토트넘의 압박을 유도하기 위해 후방에서 볼을 돌리다가 원터치 연계 이후 반대쪽으로 전환하는 플레이도 보여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반대 전환이 정확하지 않아 토트넘 선수들에게 자주 잘렸죠. 맨유는 71분이 되어서야 지르크지와 가르나초를 투입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르크지를 조금 더 일찍 투입했어야 했다고 생각하지만 지르크지는 부상에서 회복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선수였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했을 수도 있죠. 지르크지가 투입되자 중앙에서의 연계가 가능해집니다. 토트넘의 두 센터백들은 상대 공격수가 나와서 볼을 받을 때 기다리는 수비를 하기보다는 나와서 끊어내는 수비를 즐겨하는 선수들이죠. 지르크지의 투입이 로메로와 반더벤의 습관을 역이용할 수 있는 전술을 만들어줍니다. 요로가 볼을 가지고 전진하자 지르크지가 볼을 받으러 내려와 줍니다. 이때 토트넘의 센터백인 로메로가 지르크지에게 볼이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전진 수비하죠. 이는 원터치 연계가 강점인 지르크지에게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었죠. 마즈라위에게 원터치로 연결하자 로메로는 그대로 삭제되었고 순간적으로 박스 수비 숫자가 2명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본 맨유의 공격 중 가장 위협적이고 제대로 만든 찬스였죠. 후반 막판이 되자 맨유는 맥과이어를 톱으로 올리고 지르크지를 공미로 내린 풋백 전술로 공격에 더욱 힘을 실었고 토트넘은 존슨을 빼고 단소를 투입하면서 3백으로 전환합니다. 수비를 강화하기 위함이었죠. 맨유의 맹렬한 공격이 이어졌지만 토트넘의 골문을 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시즌 토트넘이 유로파리그 우승을 차지하기까지 행보를 보면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왜 리그에서는 이렇게 안 하지? 단순히 선수들의 동기부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술이 정말 다릅니다. 라인의 높이, 압박의 스탠스, 전술의 핵심적인 요소들이 다르죠. 뭐 어쨌든 토트넘은 최악의 시즌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며 시즌을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또 손흥민 선수가 드디어 무관을 끊어내고 우승컵을 들었다는 사실 역시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맨유는 최악의 상황에서 유럽 대항전마저 진출에 실패하며 다음 시즌 험난한 출발을 앞두고 있죠. 이제는 정말 오피셜이네요. 2024-2025 UEFA 유로파리그 우승팀은 토트넘입니다.